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열대 저압부로 예상보다 일찍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태풍은 물러났지만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먼저 서울 지역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임서인 기자.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비가 많이 하나 보이는데 비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네, 광화문 일대에는 새벽 5시쯤에만 해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지금은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태풍 종다리는 어제 오후 9시쯤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최대 풍속이 태풍 기준 아래로 내려가며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여전히 강한 비바람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벽 한때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대저압부로 바뀐 종다리는 서해안을 지나 낮 12시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많게는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큰 비가 내리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저지대 침수나 급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종다리가 가장 먼저 상륙했던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방은 이미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기온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제주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주 2호 태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주는 태풍이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제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간 제주 2호 태우 해수욕장은 현재 비가 그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파도도 비교적 잔잔해져서 인근 시민과 지역 관광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다시 해수욕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북상으로 어제까지 제주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때 한라산 부근에는 순간 최대 초속 30m에 가까운 돌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현재 태풍특보는 해제된 상태인데 다만 제주도 일대는 순간 최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해안가에 너울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비와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지만 태풍이 소멸되면 다시 전국적으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뜨거운 열기를 잔뜩 머금고 한반도로 접근했기 때문인데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수도권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록적인 열대야는 오늘 밤에도 나타나겠고 지역에 따라 아침 최저 기온은 25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5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2호 태우 해수욕장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어제 새벽 북한군 하사 한 명이 동해안과 가까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귀순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를 건너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 이 병사는 대북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가 최근 이딴 귀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복을 입은 북한군 하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건 어제 새벽.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이북에서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귀순 의도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북한 군인이 넘어온 동해선 철길 인근은 최근 월남과 귀순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대량의 지뢰를 매설한 지역입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군 당국은 귀순한 하사를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귀순은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을 건너 귀순한 지 12일 만입니다. 정부는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근 이딴 귀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방송은 최근 파리올림픽 남북한 메달 소식과 북한 수해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6월 중순쯤에도 또 다른 북한군 한 명이 귀순을 시도하다 북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오늘 사전 실무회의가 열립니다. 당초 어제 만나기로 했지만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이를 하루 연기한 건데 오늘 협의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경제정책 등 회담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고 이재명 대표도 처음 제안했던 그 성격이나 그 취지가 맞을 것 같아서 가급적 열린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자 민주당은 일방적 제안을 문제 삼으며 어제 예정됐던 양측 실무 협의를 하루 미뤘습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오늘 열리는 실무 협의에선 회담 형태와 배석자, 회담 의제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회담 의제로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선언과 금융투자세 등 민생 대책,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을,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각각 제안할 예정입니다. 양당 모두 민생을 논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이견이 커 서로 유리한 의제를 포함시키려는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4역도 이르면 오늘 만나 관련 논의를 합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공세를 펼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25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지금 여야 간 실무 협상 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어 정리돼 있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예, 저 먼저요. 그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야당이 불쾌감을 표했거든요. 왜 언론에 먼저 공개했냐 이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 양측 실무 협의가 추진됐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대표 회담을 이제 전체를 공개하고 생중계를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먼저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산됐죠. 예. 오늘 양측 실무진 간에 다시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걸 좀 보면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절차상에 불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직접 하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는 하시는지요? 민주당에서 회담 형식을 가지고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모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께서 여야 대표의 토론 모습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신다면 양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전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예. 또 불쾌감을 표시한다거나 또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어제 이제 여야 간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로 연기가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네네. 회담 전체 공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이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네. 오늘 이제 의제라든지 회담 형식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여당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공개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만큼 토론하는 모습을 직접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생중계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도 할 의사가 있고 야당도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제안 방식이 좀 예의를 갖추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생중계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담 앞두고요. 현재 여야 간에 가장 큰 이견이 큰 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또 현금 살포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난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한 바 있고요. 예. 또 대통령도 제의 요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법 논의는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전체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그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을 바로 또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정한 시한을 못 박아가지고 또 국민의힘에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그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이제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제 시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네네. 양당이 제안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배석자,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야 대표 모두 지금 예.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민생 현안들에 대한 정책을 또 법안 형태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 양당 대표 간에 충분한 뭐 합의점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그래도 꼭 의제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도 뭐 금투세 같은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안 된다. 뭐 25만 원 지원금을 놓고 하는 이 여야 합의를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들은 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표 회담의 주제로 정쟁 정치를 중단하자, 네. 민생 회복 지원과 또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을 의제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민생 지원법 이런 부분들을 또 제안하겠다고 하는 상태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얻은 것은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뭐 모두 양당에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을 하고 또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정쟁보다는 보다 민생의 주안을 둔 부분들 예를 들자면은 뭐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지금 민생에서 격차 해소에 필요한 그런 민생 법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쟁보다는 민생을 중심을 두는데 뭐 의제를 뭘 할지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25일 회담이 이제 꽉 막힌 여야 대치정국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회담에서 네네.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민생 경제 현안들, 각종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자 경감책,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민생이 어렵다 하는 부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회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은 회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민주당 입장도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패널들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여야가 회담 방식과 의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실무협의의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이제 다 뭐 민생을 생각하면서 열고선 이야기하자 이런데 글쎄 삐걱거리는 부분들은 있기는 해요. 가능할까요? 네, 아마 합의점을 찾겠죠. 예.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 때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거의 선제적으로 회담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시각이 예전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정치권을 보는 시각 자체가. 예. 그리고 원래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사실 정쟁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원래 다른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국회가 뺏어와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왜 해야 할 입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세제개혁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방사성 물질로 관련된 이 법안도 마련돼 있는 것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올 그 일몰 법안들이 있어요. 일몰 법안 중에 가장 큰 것이 반도체 지원법이 있거든요. 세액공제 관련돼서 예. 이거 지나면은 정기국회 지나서 올 1월 1일부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반 정도의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나중에 국민적 따가운 시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아마 합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제 회담 전체 내용을 아까 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좀 전해졌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보여주식 이벤트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뭐 이해식 비서실장 얘기도 들어보면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절차, 그다음에 먼저 공개한 거, 이게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게 불쾌한 건가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뭐 들으면 좋겠죠. 근데 회담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양쪽이 모여서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네. 사전 접촉도 없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용과 무관하게 생중계하자라고 제안을 한 내용들 자체들은 서로가 신뢰를 갖고 회담에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소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당의 어떤 회담, 이 당대표 회담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형식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모두에 모여서 서로의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요. 예. 쟁점 사안들은 비공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어떤 그 합의된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관례와 다르게 생중계를 하자고 얘기한다면 그 생중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제안했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소위 여야의 당대표가 협치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네.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오늘부터 실무회담 과정에서 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점, 합의점들을 도출하는 문제랑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양당 모두 특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 내므로써 좀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어떤 안도감, 신뢰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생중계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 것이 저게 생중계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생중계라고 저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 나가려고 하는 기자분들 물리지 않고 그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잖아요. 국민께. 읽을 때. 그렇죠. 예, 예. 영수회담에서. 네. 소위.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의 말을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영수회담 같은 이 여야 대표회담 같은 경우에는 저게 생중계라고 표현하자면 토론을 제안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네. 이 토론 제안은 뭐냐면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책적 수혜자인 국민들이 볼 때 예. 어느 쪽의 말이 어느 쪽의 정책 입안 과정이 더 설득력 있는지에 대해서 네.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제안을 한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토론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에 대해 비난할 것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따로따로 제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회담과 토론은 다른 겁니다. 회담을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회담을 갖다 수용을 한 거예요. 회담은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토론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쌍방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회담을 해서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합의가 안 됐을 때 왜 합의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섞어버리게 되면 무슨 저게 의도지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여쭤볼게요. 네. 그 이해식 그 비서실장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이런 것을 생중계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불리하거나 뭐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회담은 회담이고 토론은 토론이라는 거죠. 또 다시 회의된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회담을 하자는 건 뭐냐면 예. 여야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회 효율성 또는 정당의 효율성을 보여주자는 건데 네네. 토론을 하게 되면 차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케이 그렇죠. 회담을 해서 네.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토론합시다. 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 근데 지금 예.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갖고 회담하자는 거잖아요. 합의가 나중에요. 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이 부분은 합의가 다 됐어요.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은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토론할 이유가 없고 회담할 이유가 없어요. 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견차를 줄이자는 건데 예. 자 의견차가 줄어들 확률이 낮다는 거죠.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뜻은 제가 미뤄짐작하건데 아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피는 거니까 국민들이 보고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책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수용 가능성이 없구나. 그럼 합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예. 이런 심판을 놓자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심판 없는 회담 아무리 해봐야 서로 달리 발표할 거고.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죠. 하는 걸로 국민을 하다. 심판 삼아 하자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의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두 번 하시자니까요. 두 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지 네네네. 민주당에서 특히 반대할 이유는 반대할 이유 없다는 없죠. 얘기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민주당은요. 한 대표 향해서 이제 제3자 추천안 수용할 테니까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 이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회담에서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한 대표가 최대 난제인 이 특검법 문제 이거는 그 국민의 입장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요? 일단 회담의 목적은 사실은 이제 민생을 위한 회담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민생을 위한 회담이 되려고 그러면 민생 관련된 의제를 일단 선정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민생 관련된 의제, 두 번째는 정치개혁 의제 이거 다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네. 정쟁 중단인데 정쟁 중단은 회담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쟁 중단은 두 분이 다 선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쟁 중단의 선언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국회의 본래 임무와 관련 없는 예. 특검법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뒤로 밀어야 돼요. 일단 이거 논의하지 않겠다. 예. 헌재 결정 나오기 전까지 논의 안 하거나 공수처 결론 나오기까지 논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입법 관련된 것들 아까 네. 말씀 세제개혁 예. 이런 부분들만 논의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특검법 관련돼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본인은 진상규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3자 특검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가중적인 요소의 특검법을 발의하잖아. 위헌적인 요소에. 그거는 협상 의미가 없다는 거고 네네. 그런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용이다. 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판단하면요. 예. 진상규명을 위하지 않은 특검은 필요 없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특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 돼요. 이런 특검은 다 하지 않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이번에 논의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죠. 원래는 정쟁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되는데 예,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담 자체가 결렬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회담에 들어가서 예. 아니 진상규명 의미가 없는 진상규명이 목적이고 수단이 특검인데 네네. 진상규명용이 아닌 특검을 할 필요가 없죠. 예.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는 진상규명 의지 없는 민주당과의 특검 논의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렇게 회담 해야 끝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검 관련해서. 아니 저는 왜 이게 예를 들어 국회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특검과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계속 위헌이라고 계속 제안을 하세요. 위헌의 결정은 헌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계속 정쟁 중단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수의 국민이 최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닌 예.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 다수가 그러면 정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특검은 합의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당식의 특검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특검인지의 차이일 뿐인 거지 소위 기존의 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지만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공약으로 내것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소위 이것이 정쟁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담의 의제로도 삼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회담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빨리 그 한동훈 대표께서
그 특검법에 대한 특검 발의안을 내시면 돼요. 그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될지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민주당처럼 한 번에 딱 결정된다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26일까지 봐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적당하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지 26일까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내부에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논의가 예.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외부의 언론에 대해서는 예. 내 생각이 바뀐 게 없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예. 실제로 당 내부에서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소위 지금에 있는 당론 공수처 수사 이후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당론과 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제3자가 추천한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하자라고 안이 있다면 네네.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결정이 돼야 안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시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의견 수렴은 사실 의원총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내 기구들이 있어요. 네네. 당원협의회 그 모임도 있는 거고 원로들과의 미팅도 있는 거고 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의 원래 공수처가 수사기관이잖아요. 경찰이 수사기관이고 그걸 왜 국회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칙적인 거 아니고 원래 국회의 특검은 아주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수처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특검부터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고발이잖아요. 민주당 자체가. 예. 이거를 공수처에 고발한 이후에 며칠 3일 만에 특검 발의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정쟁용이 아닙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가 됐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뭐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전조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로 특검 발의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흐름을 볼 때 이거는 정쟁용이지 진상규명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들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됐다고 보죠. 이 얘기는 민주당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이 요구하니 제3자 추천에 특검을 하자라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에 계속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오케이를 했어요. 왜 이게 정쟁입니까? 그러면 네.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예를 들어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하고 금투세 관련돼서 의견이 다르면 진성준 의장의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론 결정 방식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 그렇게 강하게 비칠지 몰라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심 같은 경우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이에요. 그러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접근하시면 자주지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정당이에요. 접근하시면 회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상대방 잠깐만요. 정당이 알겠습니다. 무적이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쪽의 어떻게 의견이 있고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것과 달리 그 특검에 관한 제3자 특검은 꼭 하겠다라는 것도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국민의힘 내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이번 실무회담을 할 수 있느냐, 여야 회담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이 지금 영수회담 제안에는 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와 양자회담을 영수회담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수회담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담을 해본 결과.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회담의 의제나 그다음 의제의 그 결과, 협의 결과 정도는 아마 정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라서. 예. 그렇다면 협의를 걸친 그 정부 여당안이 만약에 이 대표님하고 합의가 됐다 그러면 네네. 그건 대통령이 그 수반인 정부와 합의가 된 걸로 보여지죠. 네. 그렇다면 영수회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회담 결렬 이유가 보면 전혀 정쟁용 회담이었기 때문에 네네. 성과 없는 회담이다. 그러면 그것 또한 영수회담에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 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무 접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살인자라고 말한 이 전현희 의원에 대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김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먼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 국회에서 아무리 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국회의원의 발언들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 뭐 어떤 정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그런 거죠. 예. 소위 이 부패방지 국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송석준 의원이 먼저 전현희 의원에게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 설명을 하다가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내외의 살인자라는 발언을 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실도 좀 발끈을 했었습니다만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그래서 순서상 좀 송석준 의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완성되고 나면 그럼 대통령실도 공당인 제1야당에 대해서 소위 죽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 표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직접 뭐 지금 뭐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가 공식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직접 사과를 할까요? 직접 사과하셔야죠. 최고위원 선거 끝났으니까 하시겠죠.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현희 의원이 장소가 일단 뜬금없어요. 이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잖아요. 거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이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송석준 의원이 반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이 이제 저희가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 업무도 아니죠. 유족이 만약에 문제 제기했으면은 그 문제 제기를 대신해 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족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유서에도 그런 해당 내용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반영해서 일정을 반영해서 한다. 저는 이거는 아주 극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도 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어제 새벽에 북한에서 귀순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북 방송을 하니까 귀순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시잖아요, 북한 문제. 지금 이 대북 방송 때문에 북한들이 좀 귀순하는 상황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대북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어요, 북한에서. 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소위 상당히 예를 들면 어떤 내부적으로 군내 사기도 저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마음에 큰 동요를 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틀기 시작하면서부터 군 내부에도 이런 내용들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계속 방송의 내용들이 전달되게 되면 군인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흐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걸 갖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다 막아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휴전선 내부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갖다가 북한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가 북한의 체제 변화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신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부분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좀 안 그렇게 되면 쌍방 간에 과열돼 있는 쌍방 대응 자체가 소위 잘못된 방식의 우발적 충돌과 확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상황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는 해야 되고 우발적인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대북 확성기가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만은 맞는 거네요.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사적 제재라고 본 겁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민단체의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입니다. 양육비 해결이 모두 되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대표는 자신이 만든 배드 페어런츠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대표가 아들은 몸이 불편해 수술을 했는데 외면하는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란 글을 올린 데 대해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이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신상 공개 과정에서 A씨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강 대표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빠하고 통화를 정말 여러 번 시도도 했고 통화를 했었어요. 아버지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가 들었었거든요.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적 제재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이 남자 고등학생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영장 실질 심사 전의 모습을 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기는 한데 그 순간은 뭔가 죽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살해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이렇게 짧게 대답은 하긴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9일 오전 8시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안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 중학생 B 여학생이 등굣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고등학생 A군이 갑작스럽게 둔기로 머리를 치는 것이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여학생이고 뒤에 네, 이제 쫓아오는 그렇습니다. 모습이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여학생은 좀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다행히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해자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요.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이 되고 바로 경찰에 인계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해자 A군의 그 가방 안에서 다른 흉기 그리고 유서도 발견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유서 내용에는 이제 이 여학생에 대해서 과거에도 좀 위해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명은 같은 중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서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여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네. 법원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와 함께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이제 소년법에 보면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의 제한이라는 어떤 항목 55조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발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소년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냐면 보호 사건이 아니라 이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소년의 어떤 성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관계, 그다음에 보호자 유무라든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를 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여중생 피습 사건을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여학생 측에서요 이미 지난 3월에 한번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여학생의 아버지께서 한 남학생이 자꾸 우리 딸을 따라다닌다, 스토킹을 한다라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가해자 남학생의 인적사항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정식 접수는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다만 위치 추적 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남학생이 본인의 학교에서 6월경에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이 상담 선생님에게 이 여학생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상담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전담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에 이 남학생은 부모의 동의 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원을 하고 퇴원 이후에 안타까운 사정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또 이제 피해자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 남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관련 범죄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데 이 관련한 대책들 실질적인 대책도 꼭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인에 대한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요? 네, 20일 이제 경찰에 따르면 그 하동경찰서가 이제 국립수사연구원 그러니까 국과수로부터 지난 17일 날 파출소 순찰차 내부에서 발견된 이 40대 여성 A 씨에 대해서 이 사인으로 이 고체온증으로 어떤 1차 결론을 나왔거든요. 구주 소견을 받았는데 정밀부검 결과는 9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당시에 이분이 이제 17일 날 발견된 당시에 그 전날에 이 순찰차에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하동의 날씨가 거의 36도를 육박하는 어떤 날씨였기 때문에 당연히 차 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였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고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국과수로부터 1차 소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 변호사님 언급하신 대로 그 전날 이제 이 여성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근무태만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규정대로만 순찰차를 좀 점검만 했었더라도 이 사망 사고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경찰청 훈령이 있는데요. 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무 교대를 할 때 전임 근무자가 차 청결 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통상 주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는 게 오전 8시에서 9시경인데요. 이때 그 내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한 것이 오후 2시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날 오전 8시에서 9시경에 근무 과정에 있어서 차 내부를 좀 꼼꼼하게 살폈다면은 이분이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께서 차 안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것도 차량의 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에 대해서 주 정차할 때 엔진 시동 장치, 열쇠 분리 제거 그리고 차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 자체가 제대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차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를 좀 살폈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있어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뒷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히 살폈으면은 지금 국가수가 추정하는 오후 2시 이전 그날 오전에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고 있는데 일단은 해당 파출소에 대해서 경찰청의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과실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형사적으로는 조금 모호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찰차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 시간에 정비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어떤 민사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배상 청구 등을 통했을 때 어떤 이런 과실 부분이 가만히 돼서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확률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요 제주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다이빙을 즐기는 분들 이거 아주 많아졌다고 하네요, 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SNS를 읽은 거 보면 짧은 쇼츠 영상으로 올라온 경우도 저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봤는데 되게 제주도 바다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다이빙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화면에 보고 있다시피 하는 건 좋지만은 다이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구역들이 보통 수영 금지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다이빙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안전 요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이런 위급 상황에 있었을 때 바로 어떤 보호 조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걸 이용하는 그러나 또 다이빙을 하겠다는 어떤 여행객이라든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행을 갔다가 2명이나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다이빙 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문제는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 어항법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수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물놀이 사고가 52건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망자가 16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미디어 같은 데에서 다이빙하는 이 인기 있는 동영상들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영을 정확히 금지를 할 수가 없어서 제주도 쪽에서는 현재 연안해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안포구에서는 자율방재단 그리고 공무원들이 순찰을 도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해양경찰에서 계도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것이지 정식으로 법상 규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살의 여자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오빠들과 눈물의 상봉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설주한 변호사님 보면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영상을 보시면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SNS에 올린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그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5분 정도의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혼자서 울고 있는 아이를 A양을 이제 우연히 이제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여성이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오빠들과 놀러 나왔다가 잊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려가서 지문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려갔고요. 근데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안전 드림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아이의 어떤 인적 사항들이 나와서 이런 유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아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바로 부모라든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과 같이 이 A양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경찰이 다시 한번 그 장소로 갔는데 다행히도 어떤 오빠들을 만나게 돼서 찾게 됐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 100여 명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나흘 동안 북핵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치열하고 생생한 각국의 정치 도전기도 공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개국 9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은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한인 정치인 협회장인 여나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과 실비아 루크 미국 하와이주 부지사, 패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등이 참석해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협력 문제부터 한국과의 교류 확대, 한인 간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올해는 김 에르네스트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청년의회 의원, 야닉 쉐티 오스트리아 신오스트리아당 연방 하원 의원 등 90년대생 한인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올해 정식 발족된 LA 한인보좌관 협회 등 각국의 보좌관들도 모였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지각 변동에 대비하여 우리 외교의 안전망을 더욱 다진다는 데에도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나경원, 이기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번번이 무산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미국의 중재안에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 하마스를 섬멸할 것이라며 전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호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민간인이 있던 시장과 학교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휴전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주변국 중재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개전 이후 9번째로 중동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이어 중재국인 카타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입니다. 하마스는 중재안 수용을 압박하는 미국을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لسنا بحاجة لمزيد من المفاوضات، نحن بحاجة إلى اتفاق على آليات التنفيذ. هذا يعني أن الإدارة الأمريكية تخضع للضغوط الإسرائيلية وليس العكس.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는 곧 섬멸될 거라며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לחסל את החמאס ולהשיג ניצחון, ואגב אנחנו מתקרבים לזה צעד אחר צעד.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땅굴에서 자국인 인질 시신 6구를 찾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그리스 포세이돈 신전에 슈퍼문이 뜬 모습입니다. 그제와 어제 세계 각국에서 슈퍼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달이 지구 근처를 타원형으로 도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관측되는 보름달이 슈퍼문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비해 14% 크고 30% 밝습니다. 네, 이번에 뜬 달은 슈퍼 블루문이라고 하던데요. 보기 힘든 달이라고요. 네,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보름달은 29.5일을 주기로 관측되는데 그래서 어떤 달에는 월 초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2번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관측되는 두 번째 보름달을 블루문이라 부르는데 색깔이 파래서는 아니고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불길한 징조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슈퍼문이 1년에 서너 번, 블루문은 2년 8개월에 한 번 정도 있어서 슈퍼 블루문은 10수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블루문은 천문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것이라서 슈퍼문의 크기나 색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조금 더 맑은 날, 월출 월몰 시각의 지표면과 가까운 달을 보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가족, 친구들과 보름달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이 열대 저압부가 중부 서해안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 충남 태안, 인천 강화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해 경기 남서부, 충남과 강원에 호우주의보도 내려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 남부지방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남부 해안, 제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서해안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서해안으로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수면이 높은 시기인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처서인 내일도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